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국어 영역 강사 안진우입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아마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었을 텐데요. 고3 학생들과 또 고3 학생을 둔 수험생을 둔 우리 학부모님들, 또 고1, 고2 학생들 모두 올해 수능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하기에 앞서 올해 수능의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학부모님들과 수험생 그리고 또 예비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아마 겨울방학을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방학특강 겨울방학 국어학습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아마도 국어 영역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서 시행되던 국어 영역 시험이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합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제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에 제가 간략하게 판서를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죠. 2017년 수능의 국어 영역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A형과 B형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A, B형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화법은 기존의 5문항이었는데요. 이번에도 5문항으로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 화법에 토의와 토론과 협상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A형을 주로 봤던 이과생들의 학습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이과생들은 토의, 토론, 협상을 제외한 주로 대화나 면접 그리고 발표에서 화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토의, 토론, 협상은 문과생들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의, 토론, 협상이 이제 통합되면서 포함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과생들은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토의, 토론, 협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이제 화법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문이 되겠습니다. 작문은 과거에 5문항이었는데요. 그대로 5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시면 고쳐쓰기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문과생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보죠. 사실 작문 문제는요. 화법처럼 이 제시문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된다기보다는 글쓰기의 과정에 따라서 출제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쓸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글쓰기를 구상을 해야겠죠. 난 어떤 글을 쓸 것인가를 구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능에서는 구상과 그 구상의 반영을 묻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뭘 하냐면 자료를 모은다 이거죠.
그래서 자료를 제시해주고 이 자료를 적절히 활용한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죠. 또 그 다음으로는 개요를 짭니다. 그래서 개요를 짜고 이 개요가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요. 구체적인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따라 글 쓴 것을 찾는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쓰고 난 뒤에 고쳐쓰기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과생들의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6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고쳐쓰기 문제는 대부분 문법 문제와 겹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문과에서는 글쓰기 방법에 대한 걸 따로 묻고 고쳐쓰기가 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능에서는 아마도 이 문법 문제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고쳐쓰기가 이 장문에서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고쳐쓰기는 기존의 문법 공부와 유사하기 때문에 따로 학습량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장문에 이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장문에서 고쳐쓰기가 다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실제로 고2 학생들이 지난번에 치렀던 11월 모의고사에 보면 이 고쳐쓰기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문법이 되겠습니다. 이 문법에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잘 봐둬야 되겠습니다. 이 문법 문제는 5문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5문항이 나온다는 것은 문과생들은 과거에 문과생들은 B형이 되겠죠. 주로 6문항에서 한 문항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소한 문항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감소한 문항이 바로 고전 문법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고전 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문법의 국어사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고전 문법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국은 문과생들의 학습량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이과생들은 과거 동일한데 문과생의 경우에는 학습량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6월 평가원의 시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 평가원 시험을 반드시 보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나중에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법 공부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암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특히 고전 문법 더 그렇거든요. 암기를 했다가 또 까먹어요.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6월 평가원 때까지는 고전 문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고 6월 평가원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고전 문법을 공부해도 그 양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비문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비문학은요, 15문항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5문항이 나온다는 건 문과 학생들에게는 B형이었죠. 주로 B형은 과거에 16문항에서 한 문항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문항이 줄어들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문과생들은 과거에 비해서 학습량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문의 숫자죠. 지문의 숫자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몇 지문이냐면 4지문이라는 거거든요. 4지문. 자, 그럼 우리가 비문학에서 공부해야 되는 지문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가 공부해야 할 비문학의 지문의 종류에는 인문이 있고요. 사회가 있고요. 과학이 있고요. 기술이 있고요. 예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죠? 5가지죠. 자, 5가지 종류의 지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이 지문 중에 4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나온 시험을 보면 인문 나오고요, 사회 나오고요, 과학 나오고 예술이 나왔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2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지문이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매우 유리한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편파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기술은 문항수 자체를 적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형이 나올 때는 과거에 A형이 나올 때는 요 인문사회에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과학에서 하나 나오고요. 기술 나오고 예술 나오고 이렇게 4지문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예술 지문이 인문 지문 비슷한 게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사회 나오고 예술이 나오는데 예술이 약간 인문 지문 같은 그런 형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이 되니까 문이과가 통합이 되니까 문과처럼 문과가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이렇게 B형이 나왔고 이과는 요 둘 중에 하나 과학, 기술, 예술이 나왔는데 문과처럼 나올 것이냐 이과처럼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문과 B형처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문과생에게 좀 더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의 문법이 6문항이었거든요. 문과 학생들이. 이 6문항 중에 한 문항이 바로 고전 문법이었는데 고전 문법을 완전히 암기를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읽고 해결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그 보기에 나오는 말들이 고전 문법이니까 옛말 형태지 않습니까? 옛말 형태로 된 걸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한 문제가 줄어들고 한 문제가 비문학에서 늘어났는데 이게 지문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문제 수가 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문학 문제를 푸는데 한 지문에 5분 30초 정도 안에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5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늘었어요. 그러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냐 이거죠. 보통 저희가 4문제 풀 때 5분 30초 안에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데 5분 30초란 말이에요. 그럼 4문제이니까 보통 한 30초 읽고 풀어야 되거든요. 지문 읽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한 문제에 30초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비문학에서. 그런데 문법 문제 고전 문법 보통 풀 때 2분 가까이 걸리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단순히 계산해 보시면 1분 30초를 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과생들에게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6월 평가원 시험을 꼭 보고 혹시라도 고전 문법이 6월 평가원에 출제가 되면 그때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9월 평가원에 나오면 그때부터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인데요. 문학. 약간 이게 내려가서 여러분 보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것에 딱 하기 좀 위에 쓸 걸 그랬네요. 자, 문학에서 변화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단 가장 큰 변화는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현대시가 2작품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가 번역이 되어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과였던 A형 문제에서는 주로 현대시가 한 작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2작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작품일 경우에는 그 작품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2작품이 되면 이 2작품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출제되고 비교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정답률이 굉장히 내려가거든요. 따라서 현대시에서 과거에 비해 A형을 풀던 이과생들은 정답률이 내려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과생들은 이 현대시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과생들에게 희소식은 바로 고전시가가 번역이 많이 되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번역이 되어서 나오게 되면 사실은 고전시가는요, 뜻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못 낸단 말이에요, 고전시는. 현대시는 좀 더 문제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고전시의 문제 수준을 높이면 정답률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시가의 경우가 해석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B형에게 유리한 형태로 좀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17년 수능 국어 영역의 변화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을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월 평가원이 최종적인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을 반드시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뭐냐면은 바로 EBS 교재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2만 하나 바꾸면 TBS인데요. 그죠? 자, 사실 이제 논란이 많죠. EBS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 교재 변화의 핵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수능 특강이라고 있어요. 그죠? 아마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수생들은 또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엔제라는 것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엔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책에서 수능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수능 특강이 한 권 정도 돼요. 페이지 수가 약 한 300페이지 정도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 수능이 3권 정도 나옵니다. 화법, 장문, 화장문 이렇게 나오고요. 화장문 한 권 나오고요. 화법, 장문, 문법,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해서 3권이 나왔는데 각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 2권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권 같은 2권인데 한 권인데 쪼개면 둘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유형이고 뒤에는 실전편 이렇게 해서 유형편 하나, 실전편 하나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그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EBS 반영 교재는 바로 수능 특강과 그 다음 뭐냐면 수능 완성 2권입니다. 이 두 가지만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능 특강은요 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항을 싣겠다 이랬고요. 수능 완성은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빙고 너무 좋죠. 왜냐하면 줄어들었으니까. 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수능 특강이 3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인터넷 수능 형태의 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능 완성은 과거 똑같이 2권짜리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5권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보기에는 3권 줄어들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1권 줄어든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교재잖아요. 그럼 이 교재에 대한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면 시비거리들도 어떻게 되죠? 많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거리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재의 내용에서부터 멀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단순하게 공부하는 걸로는 절대로 대비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교재의 단순 대비로 그 수능이 가능했던 것이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정말 이런 방송용은 아닌데 폭망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9월 평가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 9월 평가원 시험에서 90점이 넘은 학생들이 3.5등급 이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5등급 정도면 90점이 나오는 수능이었거든요. 9월 평가원에. 그러면 이제 내후년에는 영어가 등급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영어 수준 3등급 이내면 영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1등급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EBS만 막 했어요. EBS 그냥 어떻게 했냐면은 해설지 그냥 읽고 외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바꿔서 낸 거예요. 정말 역대 영어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아니라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약간 바꿨어요. 근데 그것만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바뀌니까 우수수 내려가가지고 등급이 컷이 확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올해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이 EBS 교재 대비만으로는 절대 아무런 대비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2017년 수능 국어 영역의 변화가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정말 알갱이만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강의 이제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걸 나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씀 아울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3이라니 내가 고3이라니 내가 고3이라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기출문제, 그리고 EBS 변형 문제. 요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기출문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기출문제라는 거는 수능은 이렇게 낼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어떻게 내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적성고사와 성취도고사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취도고사라는 건 뭐냐면요. 배운 내용을 얼마나 얘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알고 있나 이거죠. 요게 이제 성취도고사고요. 위로 올라가서 적성고사는 뭐냐면요. 배우지 않은 내용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적성고사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은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쵸, 여기 지금 그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PD님한테 물어봤더니 적성고사라고 하는 맞습니다. 수능은 적성고사예요. 성취도고사는 뭐죠? 바로 내신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학에 잘 가려면 내신을 잘하면 일반적으로 수시 합격률이 높아지죠.
수능을 잘하면 정시 합격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내신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 배운 내용을 반복을 많이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막 아는 학생들 보통 성실한 학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뭐냐면요. 배우지 않은 내용을 얼마나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학을 가려면 성실하고 똑똑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성실한 편이다, 더 똑똑보다는, 그러면 이제 밑에 게 유리해지고, 나는 좀 똑똑한데 성실하지 않다, 그럼 위에 게 유리해지죠. 그러나 결국은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분석을 잘 해보시면 적성고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문의 내용이 뭔지를 막 외우려고 하거나 이 시의 내용이 뭔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것보다는 수능이 뭘 묻나, 어떤 능력을 묻나, 이 능력을 내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수능에 나오는 어휘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에 나오는 어휘를 뭐라고 하냐면요, 개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개념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수능 개념어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출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요, 그냥 문제를 풀고 이게 왜 답이고 이건 왜 답이 아닌가라는 형태의 오답 정리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출 분석을 잘하는 거냐? 무엇을 묻는지,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푸는지, 요걸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으로 화법은 몇 문제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화법물 기출문제 분석을 했다고 합시다. 기출 분석을 화법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화법 문제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화법 문제는 말하기잖아요. 말하기. 화법이라는 건. 그럼 말하려면 어떻게 되죠? 준비를 해야죠. 준비. 그죠? 그럼 말한 다음에 뭘 하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법 문제는 주로 준비와 말하기와 평가를 묻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쭉 보면 화법 문제가 이 세 가지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화가 나왔다고 해보죠. 기출 문제를 보니까 대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할 때 준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 오늘 대화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볼까?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대화가 나오면 주로 말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대화 문제랑 발표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요. 화법에서. 그러면 발표는 준비도 하죠. 말하기도 하죠. 평가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화에서 말하기를 주로 묻잖아요. 그러면 발표에서는 뭘 묻는 게 좋습니까? 평가하고 준비를 묻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주로 뭘 물으니까 어떻게 찾아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말하기 문제가 나왔다고 하자 이거죠. 그럼 뭐가 나오냐 이거죠. 얘가 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거나 또는 괄호를 주고 괄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묻는 거죠. 실제로 얘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아는지를 묻거나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두 번째는 뭐냐면 EBS 변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EBS 변형 문제를 쉽게 접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떤 게 제일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좋은 건 EBS의 예전 지문들입니다. 그런데 EBS에서 PDF 형태로 해가지고 파일을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거에 수능에 반영되었던 교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들 작년 거, 그 전년도 거를 지문들을 풀면서 그 지문들을 지금 올해 EBS 지문과 유사도에 따라 가지고 풀어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원이나 교육청 이런 기출문제들은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풀어보면서 유형을 정리하시고 EBS 변형 문제는 EBS 지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문제를 바꾼 그러한 형태의 사설기관에서 만든 책들을 사보지 마시고 과거 EBS의 교재들을 PDF 형태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EBS도 과거 EBS 교재에서 많이 그걸 끌어다가 다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과정에 바뀌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것의 과거 형태는 오히려 지금 나온 EBS의 활용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제가 지금 약간 어렵게 말했을 수 있는데 이 EBS 변형 문제는 과거 EBS의 교재 파일을 얼른 다운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치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PDF 형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주위에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알죠? 그런 강사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수능에 나오는 어휘를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두 번째로 어휘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졌는데요.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저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발전해 왔습니까? 그죠? 과거에 저 때만 해도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때만 해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정말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재미없는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 낮은 교육을 받았지만 대학을 나와서 할 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거의 많은 것들이 보장이 되었던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라 이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오히려 역으로 교육의 수준은 아주 높아졌어요. 정말 초등학생이 상상을 초월할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할 게 많이 없는 되게 비극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있나를 제가 잘 되짚어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사준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막 읽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뭐냐면은 얘가 이걸 읽었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다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앞뒤를 보고 대충 유추하죠. 그냥 이런 것이겠지라고 유추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죠. 그런데다가 독자, 무남 동료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나 물 좀 줘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될 때 엄마 나 물 이러면 엄마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정확히 말해야 될 순간에 A 다시라고 말해도 얘가 A를 말한 거겠지 하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자녀가 국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이럴 확률이 높아요. 혼자야. 그런데 애가 귀여워. 그러니까는 귀엽고 혼자면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어른스러운 말을 구사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유아틱한 발언을 자꾸 해야 부모의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어 공부를 굉장히 이른 시기에 시작하잖아요. 제가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독해법이에요. 독해법. 이 얘기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과거의 독해법은 그냥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같은 방법으로 쓰고 읽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영어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그럼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딱 끊어서 여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 다음에 서술어 나오거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어에서. 근데 국어는요. 여기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서술어가 뒷부분에 오기 때문에. 그런데 독해법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먼저 하다 보니까 자꾸 앞부분을 중심으로 읽게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을 중심으로 읽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제 중심으로 읽게 되죠. 그러니까 화제 중심으로 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뭐에 대한 것이다 라는 대충의 감은 있지만 그게 어떻다에 대한 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우린 똑같은 글을 읽었으니까 똑같은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글을 읽어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마다 다 중요하게 들은 게 다 다르고 나중에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그 선생님 괜찮게 생겼지 않았니? 라고 하는 사람과 그게 뭐야? 라는 사람은 바뀌겠죠. 또 기준도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쓴 사람과 내가 동일한 코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한국인이라면 거의 동일한 코드를 가졌는데 지금은 좀 달라져가지고 코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어휘학습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어휘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올해 수능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만점을 맞은 학생과 만점이 아닌 학생, 그 다음 1등급인 학생과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만점이 되지 못했거나 그 문제 때문에 1등급이 되지 못했거나가 A형, B형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이 문제였는데요. 잠깐 보시면 변론수를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에우라툴로스가 제안을 했대요.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이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쭉 내려가서 뒤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걸 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5가지를 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답이 뭐였냐면 2번이었거든요. 답을 보시죠. 부가하는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하는 밑에 보면 4번 선지 보이시죠? 이 형성되었을. 자, 요걸로 학생들이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한번 보실까요? 실판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덧붙이는 해가지고 부가하는 이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붙일 부자예요. 그래서 부착.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착하다. 그죠? 이 가가 더할 가자예요. 그래서 가감산 들어보셨죠? 덧셈 뺄셈을 가감산. 가감승제. 그러니까 덧붙이다거든요. 완전 부가는 덧붙이다예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100점 만점이 아닌 98점들이 다 이걸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했냐? 바로 이 4번을 했다는 거예요. 4번이 뭐냐면 사정이 생겼을 때 이랬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정이라는 건요. 일사자예요. 일. 그러니까 일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걸 발생이라고 하거든요. 형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형태가
만들어질 때 이때 형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이라는 말은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발생이라는 건 일이 만들어진,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발생이 맞고 형성이 틀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완전 똑같은 부가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고 계시는, 제가 흥분했나요?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거를 98점 맞은 애들이 틀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어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시험을 봤어요. 갓 사러 갔다가 망건 사온다 라는 속담을 이제 주고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 속담을 줬겠죠? 답을 썼는데 갓 사러 갔다가 망간 사온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틀렸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틀리기가 어렵잖아요. 망간 사온다가 뭐예요? 무슨 뭐 아연, 주석, 망간 이런 망간은 들어봤어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틀려? 그랬더니 망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망건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 듣고 계시는 학생들 대부분 모를 수도 있어요. 갓 안에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얀 천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보통 20문제 정도 보면요. 학생들하고 테스트, 어휘 테스트 보잖아요. 정말 0개 맞은 학생도 있어요. 0개 맞은 학생. 그러니까 18개, 16개 이상은 맞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고사성어 이렇게 쳐가지고 그 인터넷상에서 고사성어 자료를 찾아보셔요. 많아요. 거기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그냥 고사성어의 뜻을 외우지 마시고 그 고사성어의 한자의 음과 훈, 한자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다망설이면 거리, 가 이렇게 한자의 음과 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300개 정도 있는 음훈이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저도 있는데 뭐 저한테 궁금하시면 댓글로 좀 주세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 해주시면 제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출문제 다시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풀어보시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물었는지 뭘 묻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EBS에 대한 변형 문제는요. EBS 나온 다음에 하시면 되니까 EBS 나온 뒤에 EBS 변형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사성어. 거기 나온 한자의 음과 훈. 요거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독해법인데요. 이 독해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뭐냐면요.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게 되게 오랫동안 생각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부를 왜 할까라는 고민을 아마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일, 그렇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들어보셨어요?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건 아니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오늘 사과나무 심어서 뭐하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라냐면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TV 보고 계시는 어머니들 우리 자녀가 철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부모님 생각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거죠. 어차피 지구가 멸망하는데 오늘 부모님 만나든 오늘 뭐 오락을 하든 게임을 하든 놀든 쉬든 자든 결국 망하잖아요. 그럼 똑같죠. 내일 지구가 망하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이렇게 말했는데 망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제가 수능날로 얘기해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 수능날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은 니네는 뭘 할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부 안 하고 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능날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는데 수능날 지구가 멸망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공부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만약 그죠?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끝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오늘 했어야 될 걸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죠?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건요, 단지 하나의 노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노트를 사면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인생을 살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대학이 전부는 아니죠. 저도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대학에 와서 방황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학 자체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에요. 대학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대학은 단지 과정일 뿐인 겁니다. 자기의 올바른 인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좋은 학생들이 올 확률도 또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으로는 사실은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나는 뜻이 있어서 나는 대학의 수준이나 이런 레벨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갈 거야 라고 하질 않거든요. 대부분이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똑똑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면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거,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이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넌 누구니? 그러면 저는 학생인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빠였다면 넌 뭐라고 대답할래? 그러면은 아들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똑같지만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나라는 존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나도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는 이거죠. 대학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과정이 공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존재를 만드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 공부를 할 때는 핵심은 어휘입니다. 어휘. 그래서 이 어휘를 꼭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고사성어 요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자에 음과 훈을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 이거죠. 그죠? 두 번째는 아까 뭐라 했죠?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출제 원리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요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해법입니다. 독해법. 그래서 이 독해법은요, 여러분들 주어가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맨 뒤에 나오는 우리말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이 서술어 앞부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읽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잠깐만 볼게요. 뭐냐면 만약에 철수가 어제 학교에 갔다 라는 말이 있고 철수가 학교에 어제 갔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요 두 문장이 있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뭐가 중요한 거 아니? 이 문장에서 이러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말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이 문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장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위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철수가 어제 학교에 갔다. 거기서 이렇게 돼야 좋은 글이 되는 거죠. 밑에 걸 볼까요? 철수가 학교에 어제 갔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해야 좋은 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만약에 학교에 어제 철수가 갔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영희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좋은 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문장을 이어간 핵심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 어제라는 거하고 오늘은 거기서라는 거하고 학교에가 같은 항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법을 과거의 영어 공부하듯이 앞쪽을 중심으로 읽는 거 말고 뒤쪽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가고 표시하는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수능은요. 외워서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보고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마치 내가 내신 공부하듯이 알아서 그걸 완전히 알아서 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고 많이 틀리게 되거든요. 결국 수능은요. 처음 본 걸 보고 푸는 거예요. 그럼 보고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부분의 표시를 잘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능은 뭘 묻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묻겠구나 하는 부분의 밑줄을 긋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표시를 하고 풀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지문을 읽고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을 읽고 독해를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반드시 그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수능 변화에 대한 얘기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 그리고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얘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1년 동안 공부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꼭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각 영역별로 공부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